4월의 어느 날, 날씨는 맑고 쌀쌀했다. 시계가 13시를 알렸다. 윈스턴 스미드는 가슴에 턱을 쳐박고 바람을 맞으면서 승리동 유리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 결에 먼지를 머금은 바람이 안으로 풀썩 휘날려 들었다. 복도에는 양배추 끓이는 냄새와 낡은 매트리스 냄새가 물씬 풍겼다. 복도 한 끝에 실내에 붙이기엔 지나치게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 포스터엔 폭이 1미터가 넘는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텁수룩한 검은 수염에 45쯤 돼 보이는 멋진 남자의 초상이었다. 윈스턴은 층계로 올라갔다. 승강기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경기가 좋은 때도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한낮이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증오 주간을 준비하기 위한 절약 운동 때문이었다. 그의 방은 7층에 있었는데 39살 먹은 윈스턴은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으로 도중에 몇 번이나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가야 했다. 층계 참마다 승강대 맞은편에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벽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이 초상화는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눈동자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대형은 그대를 감시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방 안에서 선철 생산에 관계되는 무슨 수표 읽는 텁텁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오른쪽 벽에 자리를 차지한 흐릿한 거울처럼 생긴 장방형의 금속판에서 흘러나왔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그 소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들렸다. 보통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금속판은 소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아주 꺼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당의 제복인 푸른 옷 때문에 그의 작고 야윈 얼굴과 초라한 몸집이 더욱 허약하게 보였다. 머리칼은 깨끗했지만 얼굴은 원래 붉은 빛이었고 피부는 질이 안 좋은 비누와 무딘 면도칼을 쓰는 데다 이제 겨우 가신 겨울추위 때문에 거칠했다. 창밖은 추워 보였다. 거리 저편에 한 줄기 바람이 먼지와 휴지 조각을 날리고 햇살은 눈부시고 하늘은 해맑은데도 도대체 사방에 붙은 포스터 외에는 색채란 게 없어 보였다. 검은 수염의 얼굴이 높다란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 있었다.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대형은 그대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으르고 있었다. 저 아래 길 한 구석에 찢어진 또 하나의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이며 영사, 영국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어 란 낱말을 가렸다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로 스치며 쇠파리처럼 잠시 머뭇거리다가 선회 비행하여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을 창문으로 감시하는 경찰기였다. 그러나 이런 순찰짐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상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 선철과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텔레스크린이 짓거리고 있었다. 이 텔레스크린은 저쪽에서 오는 걸 방송하는 동시에 이쪽 것을 전송한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모두 걸려든다. 그뿐 아니라 이 금속판의 시계 안에 들어있는 한 윈스턴이 하는 행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또한 언제 감시를 받는지 알 수도 없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 개인을 감시하는가는 단지 추측밖에 할 수 없다. 사상경찰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든 그들은 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 감시의 선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는 모두 들리고 캄캄할 때 외에는 그의 모든 동작이 세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아가야 했고 또 그게 본능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등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좀 더 안전했다. 그의 사무실인 진리성이 1km 저편에 음침한 풍경 위로 하얗게 빛나며 높다랗게 솟아 있었다. 이것이 런던이다. 윈스턴은 씁쓸한 기분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제1공대의 중심이며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런던이다. 런던이 옛날에도 이랬던가.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에도 낡은 19세기 가옥들이 늘어섰고 벽들은 나무로 받쳐야 했고 창문은 마분지로 덧바르고 지붕의 함석판은 쭈그러지고 뜰을 막은 담이 들쭉날쭉했던가. 그리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횟가루가 풀썩이고 버드나무 잎사귀가 자갈더미 위에 마구 뒹굴었던가. 폭탄이 쓸어버린 빈자리에 닭장 같은 판잣집에 궁색한 영지가 생겨났던가.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다. 그는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무엇인가 분간할 수도 없이 그저 환한 정경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신어로 진성이라 하는 진리성은 다른 건물들과는 모양이 판이하다. 백색의 콘크리트로 번쩍이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형 건물은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이어져 공중으로 높이 300m나 우람하게 솟구쳐 있었다. 윈스턴이 보고 있는 전면에 당의 3가지 슬로건이 멋진 글씨로 붙어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진리성에는 지상 건물에 3,000개의 방이 있고 지하에도 그만한 지청이 있다고 한다. 런던에는 이와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도 같은 다른 3개의 건물이 있다. 이들 건물 때문에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형편없이 옹색하게 보여 승리동 지붕에서 이 4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이 건물들이 모두 정부기관을 수용한 4개의 청사이다. 정부기구로는 보도, 연예, 교육 및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성,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성,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성, 그리고 경제 문제의 책임을 진 풍부성 등이 있었다. 이 이름들은 신어로 진성, 화성, 애성, 부성이라 했다. 애정성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다. 이 건물에는 전혀 창문이 없었다. 윈스턴은 애정성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거기는 공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나마 가시철망과 철문 그리고 기관총이 잠복해 있는 무장미로 뚫고 가야 했다. 외곽으로 가는 길조차 검은 제복에 곤봉을 찬 고릴라처럼 무시무시한 위병이 지키고 있었다. 윈스턴은 갑자기 돌아섰다. 그는 즐겁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을 마주대할 때는 이런 표정이 유리하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다. 이 시간에 사무실을 나오느라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흑빵 한 덩어리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선반에서 승리주란 흰 레텔이 붙은 맑은 술병을 꺼냈다. 중국의 화주처럼 독하고 느글느글한 냄새가 났다. 윈스턴은 찻잔에 찰만큼 가득 부어 약을 마시듯 찡그리며 꿀꺽 들이켰다. 그러자 얼굴이 곧 붉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술은 꼭 초산 같아
삼키자마자 고무장갑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을 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뱃속에 화끈거리던 것이 멎고 다시 기분이 명랑해지기 시작한다. 그가 승리연이라고 표시된 구겨진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 무심코 만지작거리자 담배 부스러기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그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문 다음 거실로 돌아가 텔레스크린 왼쪽에 있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그리고 뒷장은 붉고 앞장은 대리석 색깔로 된 두터운 노트를 꺼냈다. 이 거실의 텔레스크린이 보통과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텔레스크린은 온 방 안을 다 볼 수 있는 끝벽에 설치되지만 이 거실에서는 창 맞은편 긴 벽에 놓여 있었다. 이 벽 한쪽 끝에 윈스턴이 지금 앉아있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아마 이 방을 만들 때 책장을 놓기 위해 이처럼 설계한 것 같았다. 이 구석에 앉아 몸을 움츠리기만 하면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을 교묘히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내는 소리는 들리겠지만 지금의 위치로 숨어있는 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방이 이처럼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도 그가 이제 시작하려는 일에 부분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랍에서 지금 꺼낸 노트에도 그 동기가 적혀 있었다. 이 노트는 유달리 근사했다. 부드럽고 상아색의 노트 종이는 오래되어 약간 바래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나간 40년 동안은 만들지 않은 종류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조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한 빈민가에 있는 곰팡내 나는 작은 고물상의 진열장에서 이 노트를 보자마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탐이 났다. 당원은 일반 상가에는 못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 규칙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도저히 살 방도가 없는 구두끈이라든가 면도날이 이런 상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를 위아래로 슬쩍 훑어보고 잽싸게 들어가 그 노트를 $2 50센트에 샀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 노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죄를 지은 듯 가방 속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왔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트는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법이란 게 없으니 불법이란 것은 전혀 없다. 발각만 되면 사형 아니면 적어도 강제노동 25년형을 선고받을 것이 틀림없었다. 윈스턴은 펜촉을 펜대에 꽂고 펜 끝에 기름기를 닦아냈다. 펜이란 건 서명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옛날식 필기도구지만 이 멋진 크림색 노트에는 볼펜으로 끄적거리는 것보다 진짜 펜촉으로 써야 어울릴 것 같아서 남몰래 겨우 구해낸 것이었다. 실상 그는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아주 짧은 글 외에는 모든 걸 구술기록기에 불러주는 것이 상례인데 물론 지금 그걸 써먹을 수는 없었다. 그는 펜을 잉크에 찍고는 잠시 망설였다. 뱃속으로부터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종이에 글을 쓴다는 건 중대 행위였다. 그는 작고 서투른 글씨로 썼다. 1984년 4월 4일. 그는 뒤로 제껴 앉았다. 완전한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우선 올해가 1984년이란 게 정확한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나이가 39이 확실하고 태어난 해가 1944년이나 1945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아마 그쯤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1, 2년 내의 어떤 날짜도 정확히 점찍어 말할 수 없는 세상이다.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가? 그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위해서.
그는 잠시 일기장에 그 의심스런 날짜에 넋을 놓고 있다가 신어로 이중사고란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다는 걸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다. 어떻게 미래와 소통할 수 있단 말인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요. 다르다면 순환의 기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그는 얼마 동안 멍하니 노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텔레스크린이 방송하는 군악이 귀에 거슬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을 표현할 의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무얼 말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용기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이다. 쓰는 일 자체는 간단하다. 그가 할 일은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독백을 종이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순간에 독백마저 말라버렸다. 게다가 정맥류성 궤양이 참을 수 없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시원스레 긁어댈 수도 없는 게 긁기만 하면 언제나 벌겋게 부어오르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똑딱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앞에 놓인 노트의 공백, 발목 위 피부의 가려움증, 군악의 나팔소리, 술 때문에 생긴 약간의 취기. 그가 의식하는 건 이뿐이었다. 갑자기 무얼 하고 있는지도 의식 못한 채 그는 낭패한 기분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린애 같은 작은 필적으로, 줄은 빗둘빗둘하지만 첫자는 대문자로, 문장 끝에는 종지부까지 찍어가며 써나가기 시작했다. 1984년 4월 4일. 어젯밤엔 영화관에 갔다. 모두가 전쟁 영화. 피난민을 가득 실은 배가 지중해 어디선가 폭격되는 장면이 가장 볼만했다. 굉장히 비대한 친구가 자신을 쫓는 헬리콥터를 피해 헤엄치다가 사살되자 관중들이 갈채. 처음에는 그 뚱뚱보가 돌고래처럼 물속을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의 총구로 그 사내가 나타난다. 곧이어 사내는 구멍투성이가 되고 바닷물은 핏빛으로 물든다. 그는 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찬 것처럼 갑자기 가라앉는다. 관중들은 뚱뚱보가 가라앉을 때 폭소를 터뜨렸다. 그런 다음 아이들을 가득 태운 구명보트 근처를 헬리콥터가 맴도는 장면. 뱃머리에 유태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3살쯤 된 사내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품속에 애처로울 정도로 머리를 쳐박고 있었고 아이를 껴안은 부인은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 있으면서도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자신의 2 팔이 아들을 총알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믿는 듯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러자 헬리콥터는 20kg짜리 폭탄을 떨어뜨렸고 무시무시한 섬광이 번쩍하더니 보트는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다. 그때 한 소년의 팔이 공중 위로 솟아올랐다. 헬리콥터가 코앞에 카메라를 달고 따라 올라가며 찍은 게 틀림없었다. 당원석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왔지만 앞자리 노동자석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난리를 부리면서 이런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어린애 앞에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끌려 밖으로 나갔다. 그 여인한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아무도 노동자가 짓거리는데 주의하지도 않고 전형적인 노동자의 반발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윈스턴은 경련이 나는 것 같아서 쓰던 걸 멈추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너절한 것들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러고 있는 동안 전혀 엉뚱한 기억이 뚜렷하게 솟아나서 그걸 써보고 싶기까지 했다. 오늘 집에 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로 문득 결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란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소한 일도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바로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11시경이나 됐을까. 그가 일하는 기록국에서 의자들을 사무실 가운데로 끌어모아 놓고 맞은편에는 커다란 텔레스크린을 설치하여 2분간 증오를 준비했다. 윈스턴이 가운데 줄 자리에 앉았을 때 얼굴만 알 뿐 얘기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복도에서 가끔 지나치다 본 듯한 여자였다. 그 여자 이름은 모르지만 창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스패너를 들고 다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으니 아마 소설 제작기를 담당하고 있으리라. 27쯤 되었을까. 까만 머리칼은 숱이 많았고 얼굴은 죽은 깨가 돋은 데다 행동이 민첩하고 운동한 듯 대담하게 보이는 여자였다. 청년 반성 동맹의 휘장인 좁은 진홍색 띠를 허리에 여러 겹 감아 엉덩이가 아주 맵시 있게 보였다. 윈스턴은 그녀를 본 첫 순간부터 꺼림칙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보면 하키 운동장이나 냉수욕 또는 단체 행군을 하는 기분이 들고 그녀가 애써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를,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싫어했다. 고집불통으로 당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 슬로건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 또는 아마추어 스파이들이나 이단의 냄새를 재빨리 맡는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한 번은 그들이 복도에서 서로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는 게 꼭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그는 얼마 동안 시커먼 공포에 사로잡혔었다. 그 여자는 사상경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여자가 가까이 있을 적마다 적개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또 한 사람은 오브리엔이란 내부 당원으로 윈스턴이 잘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한자리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검은 복장을 한 내부 당원이 가까이 오자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오브리엔은 몸집이 크고 건장한 데다 목이 굵직하고 우락부락한 게 어딘가 야비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외모가 험상궂게 생겼지만 그래도 태도만은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는 콧잔등에 내려오는 안경을 치켜 올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세련된 감이 있어서 이상하게 마음을 놓게 만든다. 그의 제스처는 마치 18세기의 귀족이 담뱃갑을 내놓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윈스턴은 요 몇 년 동안 오브리엔을 아마 12번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오브리엔에게 상당히 마음이 끌려 있었다. 그의 도회인다운 태도와 싸움패 두목 같은 몸집과의 기묘한 대조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보다 오브리엔의 정치적 교조가 불완전하리라는 내밀한 신념, 아니 신념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어쩌면 그의 얼굴에 쓰여진 것은 이단이 아니라 단순한 지성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튼 텔레스크린이 없는 데서 단둘이 만날 수 있다면 한번 말을 걸어볼 수 있음직한 사람이었다. 윈스턴은 이러한 생각을 실천해 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실상 그렇게 해볼 방도도 없었다. 이때 오브리에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11시가 거의 되어가자 2분간 증오를 마칠 때까지 기록국에 있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그는 윈스턴으로부터 두 자리 건너 같은 열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윈스턴의 다음 책상에서 일하는 갈색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까만 머리칼의 그 여자는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다음 순간 소름 끼치도록 기분 나쁜 굉음이 마치 기름이 떨어진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듯 방 끝에 있는 커다란 텔레스크린에서 울려나왔다. 그 소리를 듣자 이가 악물리고 머리칼이 곤두섰다. 증오가 시작된 것이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인민의적인 임마누엘 골드슈타인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쳤다. 여기저기서 관중들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갈색 머리칼의 그 작은 여자는 공포와 혐오감이 뒤섞인 비명을 꽥꽥 질러댔다. 골드슈타인은 오래전 당의 지도급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대형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으나 반혁명 활동에 가담하여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용케 탈출하여 종적을 감춘 변절자요 반동이었다. 2분간 증오의 프로그램은 날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골드슈타인이 주인공이었다. 그는 최초의 반역자요, 당의 순수성을 처음으로 모독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반당죄, 즉 모든 반역과 파업행위, 이단, 탈선은 그의 사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어딘가에 생존해 있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는 어딘가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보호 아래 있다는 소문도 있고 때로는 바로 이 오세아니아의 깊은 은신처에 숨어 있다는 설도 있었다. 윈스턴은 아랫배가 뜨끔했다. 그는 골드슈타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고통스런 감정이 들었다. 이 유태인의 얼굴은 바짝 말랐고 하얀 머리털은 후광처럼 넘실거리며 가느다란 염소수처럼 달려있어 지혜롭게 보였다. 그러나 안경을 건 기다란 코에는 노인네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우매함이 서려 있고 어딘가 타고나길 비열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 모양이 염소 같고 목소리조차 염소를 닮았다. 골드슈타인은 여전히 당의 강령의 독서를 퍼붓고 있었는데 그 공격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신랄해서 어린애라도 그 허위성을 곧 알아차릴 정도였다. 그런 한편 그의 주장은 놀라우리만큼 그럴듯하기도 해서 보통 이하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것이다. 그는 대형을 비난하고 당의 독재 정치를 공격하고 유라시아와의 즉각적인 평화협정을 요구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고 혁명을 배반당했다고 신경질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다음절의 인사를 잽싸게 짓거려대면서 당의 웅변가가 쓰는 스타일로 신어의 어휘를, 아니 어떤 당원이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어를 섞어가며 연설했다. 이러는 동안 그럴듯하게 비치는 골드슈타인의 실제를 더욱 강조하는 듯 스크린에는 그의 머리 뒤쪽에서 유라시아 군대의 대열이 끊임없이 행진해 나오고 있었다. 아시아인의 그 무표정하고 굳은 얼굴을 한 군인들의 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뒤를 이어 다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군인들의 그 발굽소리는 둔탁한 걸음으로 골드슈타인의 염소 우는 소리에 배음으로 깔리고 있었다. 증오가 시작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방 안 사람들의 반 이상이 참을 수 없다는 듯 노성을 지르고 있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만심 가득 찬 염소 얼굴, 그 얼굴 뒤에 행군하는 유라시아 군대의 소름 끼치는 병정들을 보면 누구라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골드슈타인을 보거나 그에 대한 생각만 해도 공포의 분노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는 유라시아나 동아시아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인 것이 오세아니아가 이 두 나라 중 어떤 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 다른 한 나라와는 평화를 유지하기 마련이지만 그는 언제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골드슈타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오와 경멸을 받고 하루에 수천 번씩이나 연단에서 텔레스크린에서 신문과 책에서 그의 이론이 공박되고 부정되고 조소되고 하찮은 잔소리라고 폭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줄곧 그에게 유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날이면 날마다 그의 지령에 따르는 스파이와 태업자들이 사상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는 거대한 비밀 군대뿐 아니라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음모자들의 지하 조직 사령관이었다. 그들의 조직은 형제라고 했다. 또한 골드슈타인이 이단론을 모두 기록한 무시무시한 제목 없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여기저기 돌려가며 읽힌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책을 그저 그 책이라고만 불렀다. 이것도 희미한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일반 당원들은 되도록 형제니 그 책이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담지 않았다. 2분째로 넘어가자 증오는 광적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미칠 것 같은 염소 소리를 잡아먹을 듯 대들었다. 조그만 갈색머리 여자는 홍조를 띠고 마치 뭇에 오른 물고기처럼 입을 실룩거렸다. 오브리엔의 넓적한 얼굴마저 빨개졌다. 그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파도에 버티기라도 하듯 커다란 가슴을 벌떡거렸다. 윈스턴의 뒤에 앉아있는 까만 머리 여자는 돼지, 돼지, 돼지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신호사전을 집어 스크린에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골드슈타인의 코를 맞히고 떨어졌다. 아우성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윈스턴이 제정신을 얼핏 차리자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고 뒤꿈치로 제 의자의 가늠대를 맹렬히 차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 2분간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이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거기에 합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30초도 안 되어 어떤 억제도 소용없게 된다. 공포와 복수심의 강렬한 도취, 큼직한 쇠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얼굴을 짓이기고 싶은 욕망이 전류처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뜻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얼굴을 찌푸리고 비명을 지르는 광적 상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라는 건 등잔의 불꽃처럼 상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꿀 수 있는 추상적이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감정이다. 그리하여 윈스턴의 증오는 한순간 골드슈타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형에게, 당에게, 사상경찰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는 스크린에 등장한 이 외롭고 조롱받는 이단자며 이 허위의 세상에서 진리와 각성의 유일한 수호자에게 애정까지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곧 그는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골드슈타인에 대한 말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때에는 대형에 대한 그의 남모르는 역겨움이 찬양으로 바뀌고 대형은 아시아의 유목민을 가로막고 바위처럼 우뚝 선 무적의 대담한 수호자로 보인다. 따라서 골드슈타인은 고립되어 무력하고 그 생존 여부도 의심스럽지만 목소리 힘만으로 문명사회를 침몰시키는 음흉한 마술사로 보인다. 때때로 인간의 의식적으로 그 증오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윈스턴은 갑자기 이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을 것처럼 격렬한 몸부림으로 자기의 증오 대상을 스크린의 얼굴에서 뒤에 있는 까만 머리의 여자에게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 처절하고 생생한 환각이 스쳤다. 그는 고무방망이로 그녀를 죽도록 때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몸뚱이를 발가벗겨 말뚝에 묶고 성 세바스찬처럼 온몸에 화살을 맞춰 죽이고 싶었다. 그녀를 능욕하여 절정의 순간에 목을 조르고 싶었다. 그는 이제서야 왜 그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그녀가 젊고 아름다운 데다 섹스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녀와 동침하고 싶지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팔로 안아달라는 듯 날씬하고 매혹적인 허리 둘레에는 순결의 절대 상징인 저 역겨운 진홍띠만 감겨있기 때문이었다.
증오는 절정에 올랐다. 골드슈타인의 목소리는 진짜 염소 소리가 되어버렸고 잠깐 얼굴마저 염소 낯짝으로 변했다. 그러자 염소 얼굴은 흐물거리더니 유라시아 군인으로 바뀌었다. 이 군인이 무시무시한 거인처럼 기관총을 휘두르며 전진해 나와 스크린 밖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보여 앞줄에 앉았던 사람들은 자리에서 뒤로 흠칫 물러났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적개심을 일으키는 장면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는 것이다. 화면은 검은 머리칼에 검은 수염을 한 권력과 신비스런 정적으로 감싸인 대형의 얼굴이 가득히 클로즈업 됐다. 아무도 대형이 무얼 말하는가 듣지 않았다. 그의 몇 마디 말은 일종의 격려사였다. 그 말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신의를 다질 수 있는, 마치 전장의 아우성 속에서 지시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격려사였다. 대형의 얼굴이 이윽고 사라지고 당의 3가지 슬로건이 커다란 대문자로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러나 사람들 눈에 준 충격이 너무 생생하여 대형은 바로 지워지지 않고 그 잔영이 몇 초 동안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조그만 갈색머리 여자는 자기 앞에 의자 등거리에 풀썩 기대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구세주여 라고 하는 듯 중얼거리며 스크린 쪽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리고는 얼굴을 손 안에 파묻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대형, 대형, 대형 하는 찬가를 낮은 가락으로 거듭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대와 형 사이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 무거운 합창소리는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 북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러기를 30초는 계속했다. 이것은 광적인 순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일종의 후렴이다. 이것은 대형의 지위와 존엄성에 대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리드미컬한 소리로 의식을 침몰시키는 자기 최면의 행위이리라.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분간 증오 때 이들 전체가 빠져든 무화경의 세계에 그 역시 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로 대형, 대형 하는 그 비인간적인 노래를 할 때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자기 감정을 속이고 겉 얼굴을 위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한다는 건 하나의 본능적인 반사작용이다. 그러나 눈에 나타난 표정이 자기 위장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그게 사건이랄 수 있다면 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는 오브리엔의 눈과 마주친 것이었다. 오브리엔은 선체의 안경을 벗었다가 그 독특한 제스처로 다시 끼려고 했었다. 바로 이때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윈스턴은 오브리엔이 그 자신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그렇다. 그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챘다. 확실히 무언의 대화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눈빛으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브리에는 마치 자네 편이야 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지. 자네가 무얼 경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가를 내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조금도 염려 말게. 난 자네 편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그의 지성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가사의한 표정이 돼버렸다. 이게 사건의 전모였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도 애매해질 정도였다. 이런 사건은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다. 그들 간에 있었던 일은 다만 자기 말고도
또 다른 당에 적이 있다는 신념을, 희망을 줄 뿐이다. 어쩌면 방대한 지하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있다는 얘기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체포되고 자백하고 처형되고 있다 해서 형제의 존재가 신화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었다. 그는 어떤 때는 그 존재를 믿었고 어떤 때는 믿지 않았다.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다만 슬쩍 귓결로 들은 얘기나 화장실 벽에 끄적거린 희미한 낙서 또는 낯선 두 사람이 지나치며 서로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간단히 해보이는 손짓 따위들에서 무슨 의미를 찾기도 하고 지우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모두 추측일 뿐이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윈스턴은 오브리엔을 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순간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해 더 깊이 파볼 생각은 거의 할 수 없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1, 2초 동안 애매한 눈으로 마주쳤고 그게 이 얘기의 끝이었다. 그것이 기억해둘 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혼자의 마음속에 깊숙이 감춰둬야 했다. 윈스턴은 일어서서 몸을 꼿꼿이 했다. 트림이 나고 뱃속의 술이 넘어오려고 했다. 그는 노트로 눈길을 돌렸다. 무기력하게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처럼 서투른 악필이 아니었다. 그의 펜은 부드러운 종이 위에 큼직한 대문자로 맵시 있게 대형을 타도하라. 대형을 타도하라. 대형을 타도하라. 대형을 타도하라. 라고만 되풀이해서 반 페이지를 채웠다. 그는 순간 숨막힐 듯한 공포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쓸데없는 일이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한 것이다. 한순간 그는 노트장을 찢어내고 일기 쓰는 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나마 쓸데없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 그가 대형을 타도하라고 썼든 참고 쓰지 않았든 아무 차이가 없었다. 그가 일기를 계속 써나가든 쓸 것을 포기하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상경찰은 똑같이 취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펜을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모든 지엽적인 죄까지 포함하는 본질적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게 바로 사상죄라는 거다. 사상죄는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 얼마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반드시 발각되고 만다. 그것은 사상범 체포는 예외 없이 밤중에 이루어진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깨를 휘어잡는 거친 손, 눈에 갖다 대는 눈부신 불빛, 그리고 침대를 빙 둘러싼 험상궂은 얼굴들. 대부분의 경우 재판도 체포 보고서도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름은 호적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에 관한 모든 기록도 말소된다. 그가 한때 존재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되고 드디어는 망각 속에 파묻힌다. 사라져 완전히 소멸해버린다. 이런 경우를 흔히 증발했다고 말한다. 그는 잠시 동안 짜증이 났다. 그는 난필로 급히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총살하겠지. 관계없다. 그들은 목 뒤에서 나를 쏘겠지. 관계없다. 대형을 타도하라. 그들은 언제나 목 뒤에서 쏜다. 관계없다. 대형을 타도하라. 그는 얼핏 창피한 생각이 들어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순간 그는 오싹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벌써 누구든지 한두 번 두드려보고 꺼져버렸으면 하고 막연히 바라면서 생쥐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노크 소리는 계속됐다. 지체하는 게 가장 불리하다.
그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지만 얼굴은 보통 때와는 달리 거의 무표정하게 꾸몄다. 그는 일어나 문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문고리를 잡으면서 문득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친 채로 둔 걸 깨달았다. 거기에 대형을 타도하라고 큼직하게 써 있는 것이 이쪽에서도 보였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군. 그러나 그 경황 중에도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노트장을 덮어 상아색 노트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나른한 안도감이 들었다. 창백한 얼굴에 꾀죄죄한 여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머리칼은 듬성듬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쭈글거렸다. 아, 동무가 돌아온 소리를 들었어요. 좀 와서 부엌 수채를 봐주시겠어요?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속상한 듯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바로 같은 층 옆집에 살고 있는 파센스 부인이었다. 부인이란 말은 당에서 못 쓰게 하는 단어다. 누구든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여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말을 쓰게 된다. 그녀는 30살쯤 되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얼굴 주름살에 때가 낀 것 같다. 윈스턴은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이런 하찮은 수리 작업은 거의 매일 겪어야 할 골칫거리였다. 승리동은 1930년경에 지은 것으로 지금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천장과 벽에서 횟가루가 부서져 떨어지고 수도관은 추울 때마다 얼어 터지고 지붕은 눈만 오면 새곤 했다. 난방장치는 절약한다는 이유로 닫아두거나 사용하더라도 스팀은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수리는 제 스스로 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리창문 하나 고치는데도 2년은 걸리기 십상이다. 하필 톰이 집에 없어서요. 파슨스 부인은 맥없이 짓거렸다. 파슨스의 방은 윈스턴의 방보다 좀 더 컸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다. 마치 야수라도 휩쓸고 간 듯 터진 축구공, 땀에 쩔어 뒤집힌 운동복 등 운동기구들이 마루에 흩어져 있고 책상에는 더러운 접시들과 다 떨어진 운동서적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청년동맹과 스파이단의 깃발과 대형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빌딩 전체에서 늘 풍기는 것 같은 양배추 끓이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악취 속에서 때로는 땀내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냄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텔레스크린에서 나는 군악의 장단을 맞춰 빗살에 종이를 그으며 흉내를 내고 있었다. 파슨스 부인은 신경이 쓰인다는 듯 그 방문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들 짓이에요. 오늘은 밖에들 나갔어요. 물론 그녀는 중간에서 말을 끊는 버릇이 있었다. 부엌 수채에는 더럽고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어 양배추 끓이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윈스턴은 쭈그리고 앉아 파이프에 모가 난 이음새를 검사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면 늘 기침이 나와 이런 일을 꺼렸다. 파슨스 부인은 시름없이 바라보다가 말을 했다. 물론 톰이 있으면 단박에 고칠 텐데 그이는 이런 일이면 신나 하거든요. 손재주가 참 좋아요. 파슨스는 윈스턴과 함께 진리성에 근무하는 동료였다. 그는 뚱뚱하지만 활동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어리석은 데다 맹목적인 열성 덩어리였다. 당의 안정성은 사상경찰보다 사실은 아무런 회의 없이 충성을 바치는 이런 류의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35살 때 본의 아니게 쫓겨나긴 했지만 규정 연한을 넘어 1년 동안 스파이 단원으로 있었다. 그는 진리성에서 머리를 쓰지 않을 자리에 채용됐지만 반면 체육위원회라든가 단체 행군, 데모,
저축운동 따위 등 자발적 운동을 조직하는 갖가지 위원회의 우두머리급 인물이었다. 그는 말하자면 담배를 뻐끔뻐끔 빨면서 난 요 4년 동안 저녁마다 공회당에 나간단 말이야 라고 자랑스러운 듯 말할 위인이다. 그는 왕성한 활동력을 무언중에 시위나 하듯 가는 곳마다 지독한 땀 냄새를 풍겨서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냄새는 코를 찌른다. 스패너 있어요? 윈스턴은 모가난 이음새의 나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스테너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애들이... 파슨스 부인은 맥이 빠져 대답했다. 발소리가 쿵쿵 나더니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가면서 빗살로 소란을 피웠다. 파슨스 부인이 스패너를 가져왔다. 윈스턴은 물을 빼내고 상을 찌푸리며 파이프를 막고 있고 머리칼 뭉치를 꺼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냉수로 깨끗이 손을 씻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손 들어!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귀엽고 야무지게 생긴 9살짜리 사내애가 책상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장난감 자동권총으로 그를 위협했고 그보다 2살쯤 아래인 누이 동생도 나무토막으로 제 오빠의 신용을 내고 있었다. 그 두 꼬마는 스파이단 제복인 푸른색 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고 붉은 머플러를 둘렀다. 윈스턴은 머리 위로 손을 올렸지만 기분은 약간 꺼림칙했다. 그 아이의 태도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조금도 장난 같지 않은 것이다. 넌 반역자야. 사상범이야. 너는 유라시아의 스파이란 말이다. 너를 총살한다. 너를 없애버릴 거야. 소금 광산으로 보내겠단 말이야. 꼬마가 떠들어댔다. 갑자기 두 꼬마가 그를 둘러싸고 팔짝팔짝 뛰면서 반역! 사상범! 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계집애는 제 오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잘하기만 하면 사람을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소년의 눈에는 빈틈없는 일종의 잔혹성이, 윈스턴을 짓밟고 때리고 싶어하는 뚜렷한 욕망이, 커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란 소질이 엿보였다. 이놈이 들고 있는 게 진짜 권총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었다. 파슨스 부인의 시선은 윈스턴에서 아이들에게로, 다시 윈스턴에게로 당황이 오갔다. 밝은 방에서 자세히 보니 우습게도 그녀의 얼굴 주름살에 정말 때가 끼어 있었다. 아이들이 어떻게나 떠들어대는지 교수형 구경을 못 가 화가 나서 저래요. 전 너무 바빠 데리고 가지 못하고 톰은 그 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그녀는 말했다. 왜 우리 교수형 구경 안 가? 소년이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교수형 보고 싶어. 교수형 보고 싶어. 계집애가 깡충거리며 떠들었다. 전범 혐의로 유라시아 프로 몇 명이 그날 저녁 공원에서 교수형을 당한다는 걸 윈스턴은 기억해냈다. 이런 일은 한 달에 한 번쯤 있는 일이어서 새삼스런 구경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나 그걸 구경시켜달라고 졸라댄다. 그는 파슨스 부인을 지나 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6발짝도 못 가 등 뒤를 매섭게 한 대 맞았다. 마치 빨갛게 달군 철사로 찔린 것과도 같았다. 휙 돌아서자 파슨스 부인이 자기 아들을 문 안으로 잡아 끌고 있었고 아이 녀석은 고무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 꼬마는 문이 닫힐 때 골드슈타인이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러나 윈스턴의 마음을 세차게 때린 것은 그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빛이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재빨리 텔레스크린을 지나 책상 앞에 앉아 목을 쓰다듬었다.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던 음악은 그쳤다. 대신 딱딱 끊는 군대식 말투가 방금 아이슬란드와 페루 제도 사이에 정박 중인 유동 요새의 장비에 대해 쉴 새 없이 설명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 때문에 그 불쌍한 부인은 일생을 공포로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1, 2년 후면 그 애들은 이단의 기밀을 찾아 제 어머니를 밤낮으로 감시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아이들은 모두가 무서운 존재다. 도대체 가장 악질적인 게 스파이단과 같은 조직체다.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아이들을 소야만인으로 개조하여 당의 교육에 저항하는 경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항은커녕 반대로 당과 당에 관계된 것은 무엇든 찬양한다. 군가, 행진, 깃발, 행군, 모의총 훈련, 슬로건 복창, 대형 숭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영광스런 놀잇감이었다. 아이들의 잔인성은 모두 밖으로 국가의 적에게, 외국인과 반역자에게, 태업자와 사상범에게 향하고 있었다. 30을 넘긴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부모들의 대화에서 수상스런 말을 슬쩍 엿듣고는 사상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타임즈에 실리지 않는 때가 없었다. 고무총알로 얼얼하던 아픔은 사라졌다. 그는 그저 펜을 들고서 일기에 더 쓸 것이 없는가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오브리엔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인가, 얼마나 됐을까? 7년쯤 된 것 같다. 그는 어느 캄캄한 방 안을 걷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가 지나갈 때 우린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것이요 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아주 뜻밖의 그리고 조용히 들렸는데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성명서였다. 그는 쉬지 않고 걸었다. 묘하게도 그때 그 꿈속에서는 그 말이 그에게 그다지 깊은 인상을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점차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오브리엔을 처음 보았던 게 꿈을 꾸기 전인지 그 후인지는 명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꿈속의 목소리가 오브리엔의 것이라고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사람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말한 사람은 오브리엔이었다. 윈스턴은 오브리엔이 자기 편인지 적인지 확실히 가려낼 수 없었고 오늘 아침 눈이 마주쳤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게 중대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들 간의 우정이나 당파심보다 더 중요한 이해가 맺어진 것이다.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것이요 라고 말했었다. 윈스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떻든 간에 그 말이 사실화될 것이라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텔레스크린의 소리가 멈추었다. 맑고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가 침울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러더니 거친 말소리가 계속 방송되었다. 알립니다. 방금 말라바에서 들어온 긴급 뉴스입니다. 우리 군대는 남인도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이 작전으로 전쟁의 종식은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긴급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끔찍한 뉴스가 나오겠군. 윈스턴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유라시아 군대를 전멸했다는 상보와 함께 엄청난 사살자와 포로 숫자를 늘어놓은 뒤 다음부터 초콜릿 배금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방송됐다. 윈스턴은 다시 트림을 했다. 술이 조금씩 깨면서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텔레스크린은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선지 아니면 줄어든 초콜릿 배급에 대한 미련을 없애기 위해선지 갑자기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감시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금의 위치는 텔레스크린이 전혀 볼 수 없는 곳이다. 방송은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에서 경음악으로 바뀌었다.
윈스턴은 창가로 가서 텔레스크린에 등을 돌렸다. 날씨는 여전히 차고 맑았다. 어딘가 멀리서 로켓탄이 무거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폭발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20-30개씩 런던 시내에 떨어졌다. 거리 저편에 찢어진 포스터가 바람에 날려 펄럭이며 영사란 글자를 가렸다 보였다 했다. 영사, 영사의 신성한 강령, 신어, 이중사고, 과거의 무상함. 그는 기이한 세계 속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어 길을 잃고 해저의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내 편을 들어줄까? 당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진리성의 하얀 건물에 붙인 3가지 슬로건이 그의 눈에 뚜렷이 들어왔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는 25센트짜리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거기에도 조그만 글씨로 똑같은 슬로건이 똑똑히 박혀 있었고 뒷면에는 대형의 초상이 아로 새겨 있었다. 동전에서까지 대형의 그 눈이 쫓아오고 있었다. 동전에도 우표에도 책 표지와 깃발에도 포스터에도 그리고 담뱃갑에도 어디에서든 쫓아오고 있었다. 언제나 그 눈이 감시하고 그 목소리가 포위했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목욕할 때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도대체 그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었다. 몇 입방 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해가 돋아 그늘이 지자 진리성의 수많은 창문은 마치 요새의 총알처럼 무시무시해졌다. 그 웅장한 피라미드 건물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너무 튼튼해서 폭풍 후에도 끄떡없을 것이다. 로켓 수천 개로도 부술 수 없을 게다. 누구를 위해 일기를 쓰는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미래를 위해서인가? 그의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무가 있을 뿐이다. 일기는 재가 될 터이고 나는 증발해버릴 것이다. 오직 경찰만이 그의 기록을 없애기 전에 한번 읽어볼 게다. 그러나 나는 흔적도 없어지고 종이 쪽지에 글적거린 무명의 글마저 실물로 살아남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텔레스크린이 14시를 쳤다. 10분 이내에 출발해야 했다. 14시 반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상하게도 그에게 새 기분을 주었다. 나는 결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진실을 발언하는 고독한 유령이다. 완곡한 표현으로 발언할 수 있는 한 그 발언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남겨줄 유산은 내 말을 들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정신을 찾게 하는 데 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들어 써내려갔다. 미래를 향해 혹은 과거를 향해 사고가 자유롭고 인간의 개성이 존중되며 고독하지 않을 시대를 향해 진실이 존재하고 한번 이루어진 것이 없어질 수 없는 시대를 향해 획일성의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대형의 시대로부터 이중사의 시대로부터 축복 있으라. 나는 이미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 그 최종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되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 자체 속에 포함된다. 그는 썼다. 사상죄는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죽음 그 자체다. 자신이 사자로 낙인 찍힌 이상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손 두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한 실수다. 사무실에 그 냄새 잘 맡는 충견들이 점심시간에 왜 그가 글을 썼는가, 왜 구식의 펜을 사용했는가, 무엇을 썼는가 의심하기 시작할 테고 당국에 슬쩍 일러바칠 것이다. 그는 목욕탕으로 가서 주의를 기울여 서걱거리는 암갈색 비누로 잉크를 지웠다. 살갗에 문지르면 마치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비누도 마침 이런 때는 아주 쓸모 있었다. 그는 일기를 서랍 속에 넣었다. 이걸 감추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지만 적어도 일기장이 있다는 게 발각됐는지 어땠는지 알아야 한다. 노트장 끝에 머리털 한 오락이라도 붙여두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허연 먼지덩이를 집어 겉장 구석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살짝 올려놓았다. 노트를 움직이면 먼지도 제자리에 붙어있지 않을 것이다.